말한 노후가 힘든 사람과 노후가 행복한 사람 차이. 퇴직을 하고 나서 아이들도 다 컸고 통장에 돈도 조금은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 버텨주는데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데 딱히 아프지도 않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뉴스도 보는데 그런데 뭔가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무겁고 그냥 쓸쓸하고 그냥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는 그 감각. 혹시 이런 느낌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과 노후가 행복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오늘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힘들겠지. 혹은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자식이 속 썩이면 힘들겠지. 아니면 건강하면 행복하고 몸이 안 좋으면 힘들겠지.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노후에 힘든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노후에 행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놓고 사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그 차이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7세셨는데 겉으로 보면 정말 모든 걸 갖춘 분이었어요.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시면서 퇴직금도 충분히 받으셨고 젊을 때부터 부동산에 눈이 밝으셔서 아파트도 두 채 있었고 자식도 둘인데 둘 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건강검진도 매년 다니시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도 없었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게도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뭐가 힘드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몸은 괜찮아요. 그럼 돈이 걱정되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 쓸 건 있어요. 그럼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아니요, 애들은 다 잘 살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고, 뭔가 계속 잃어가는 것 같고, 근데 뭘 잃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주제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과 노후가 행복한 사람. 그 둘의 진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본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노후라는 맥락에 가져다 놓으면 굉장히 무게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집이 내 노후의 안식처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 집이 언제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합니다. 똑같이 자식이 바쁘게 사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걔는 제 삶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연락도 잘 안 하네라고 섭섭해합니다. 똑같이 몸이 조금 안 좋아졌을 때 어떤 사람은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 몸도 끝이 다가오는구나라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렌즈가 다른 겁니다. 오늘은 그 렌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노후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렌즈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돈이 많은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탈무드가 말한 노후가 힘든 사람의 세 가지 원인. 박진호 씨는 63세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30평짜리 집에 혼자 사는 분입니다. 아내는 5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진호 씨는 젊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동산 공부를 하고 퇴근하면 재건축 예정지를 발로 뛰어다니며 정보를 모았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지방에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금융 자산도 꽤 됩니다. 숫자로 따지면 노후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박진호 씨는 요즘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동산 앱을 켜는 겁니다. 어젯밤 사이에 내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변했나? 상가 공실이 생기진 않았나? 금리가 올랐다는데 내 자산에 영향이 있을까? 아침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뉴스를 보다가 부동산 관련 기사가 나오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아들이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박진호 씨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이 아이가 나한테 전화하는 게 진짜 나를 보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나중에 내 자산을 생각하는 건 아닐까? 딸이 용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오면 고민 없이 보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나는 돈으로만 필요한 아버지인가? 그래서 제가 박진호 씨한테 물었습니다. 그 생각이 사실인 것 같습니까? 그분이 잠시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순간 이분이 돈 문제로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분은 돈을 붙들고 살면서 오히려 돈이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히 욕심 부리지 말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관찰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숫자를 떠올립니다. 통장에 얼마, 부동산이 얼마, 자산 총액이 얼마. 그 숫자가 크면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탈무드는 다르게 봤습니다. 숫자가 크더라도 그 숫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억이 생겨도 내일은 20억이 걱정되고 20억이 생겨도 30억이 걱정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의 구멍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만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호 씨는 숫자로 보면 분명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매일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 문장도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돈이 늘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이 늘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박진호 씨가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여는 건 그분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지금 그분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일할 때는 그 불안이 동력이 됐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불안이 사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더 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불안을 해소할 행동을 취할 수 없으니까요. 일하러 나갈 수도 없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도 체력이 달리고 그러니까 불안이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맴도는 겁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의 첫 번째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돈을 안정의 상징이 아니라 불안의 원천으로 보는 것. 이 패턴의 무서운 점은 이게 스스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은 당연히 자산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니까요. 맞습니다. 자산 관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산 관리가 하루의 첫 번째 감정을 결정하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흐리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이겁니다.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것. 박진호 씨는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요즘 어디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나는 왜 그걸 안 했을까? 나는 왜 그 타이밍을 놓쳤을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은 영원히 빈손이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10을 가지고 있어도 남이 20을 가지고 있으면 내 10이 0처럼 느껴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비교의 시선을 멈추지 않는 한 어떤 숫자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세 번째 패턴. 돈을 사람 위에 두는 것. 박진호 씨가 아들과 딸을 의심하는 건 그분이 관계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움직인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면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아들도 딸도 심지어 오래된 친구도. 그게 얼마나 외로운 노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돈을 더 쥐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쥐면 쥘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돈은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챕터 2 자식 때문에 미치게 사는 사람, 자식과 함께 행복한 사람. 이순애 씨는 68세입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며느리 손주 하나 데리고. 이순애 씨는 젊을 때 정말 억척같이 사셨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 보내겠다고 식당 1, 마트 계산원 1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밥도 제때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듯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손자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순애 씨는 요즘 자꾸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 엄마가 이 나이에 혼자 이렇게 사는 게 보이지도 않느냐.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쯤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는 날보다 가는 날이 더 문제예요. 아들이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떠나면 이순애 씨는 그날 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간 뒤로 집이 너무 적막하다. 엄마는 이렇게 혼자인데 넌 거기서 잘 살겠지. 아들이 그 문자를 받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게 무겁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전화를 하면 할수록 어머니의 말이 더 무거워지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원하는 수준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분희 씨 71세. 이분도 혼자 사십니다. 딸이 하나 있고 사위와 손녀 둘이 있어요. 딸은 2달에 한 번쯤 옵니다. 자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김분희 씨는 딸이 오는 날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딸이 왔을 때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도록 준비한다고 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만들어두고 손녀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다 놓고 집안을 깨끗하게 해두고 그리고 딸이 왔을 때 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인 이야기보다 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딸이 요즘 회사가 좀 힘들어하면 그래? 많이 힘들겠다 하고 듣습니다.
해결책을 주려 하거나 엄마는 더 힘들었어라는 말을 보태지 않아요. 그리고 딸이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가면 김분희 씨는 배웅하고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왔다 가는 게 어디야. 고맙지. 딸은 어떤가요? 어머니 집에 가는 게 의무가 아니라 쉬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가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순애 씨는 아들을 자기 희생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아들은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 그게 방문이든 전화든 관심이든. 그런데 그 논리 안에서는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의 크기와 보상의 크기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훈련시킬 때는 자식의 능력에 맞게 가르쳐라. 이 문장은 교육에 대한 말이지만 관계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방식대로 살고 자식의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형태로 사랑을 받으려 하면 영원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또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자라면 그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신이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좀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하지만 이 문장의 의미는 자식을 소유물로 볼 것이냐, 독립된 사람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줘야 하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렸을 때, 그때도 부모가 자식의 삶에 개입하려 하면 그건 보호가 아니라 침범입니다. 부모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자식은 그걸 부담이라고 느낍니다. 이순애 씨와 김분희 씨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순애 씨는 자식을 내 삶의 보상이라고 봅니다. 김분희 씨는 자식을 내 삶에 와주는 손님이라고 봅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보상을 요구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손님이 오면 반갑습니다. 손님이 가면 또 다음을 기다립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으로는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자식을 자기 희생의 결과물로 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자식을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왔을 때 좋고 갔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 여유가 자식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힘입니다. 챕터 3. 후회에 묶여 사는 사람, 후회를 바탕으로 다시 서는 사람. 최병수 씨는 65세입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15년이 됐고 자식들과도 그다지 가깝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기초연금에 아르바이트를 더해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에요. 최병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의 패턴을 눈여겨봤습니다. 젊을 때 집을 사둘 걸. 그때 그 사업을 같이 했어야 했는데 자식 교육에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내를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네 가지 문장을 그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되냅니다. 대화 중에도 밥을 먹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그분의 시선은 항상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여쭤봤어요. 그 후회를 계속하시면 뭔가 달라집니까? 그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라지는 건 없죠.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편하게 해줍니까? 아니요. 더 힘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왜 자꾸 납니까? 그분이 잠깐 말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걸 확인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가 아직도 생생한 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최병수 씨의 후회가 그분을 어디에 묶어두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후회는 원래 미래를 위한 감정입니다. 이걸 잘못했으니 다음에는 다르게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최병수 씨에게 후회는 미래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과거에 머무는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자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의자 씨 67세. 최병수 씨와 비슷한 나이대이고 비슷한 후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 걸. 남편이랑 더 많이 대화할 걸. 건강을 좀 더 일찍 챙길 걸. 이분도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자 씨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후회를 하면 그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자식한테 더 잘해줄 걸 후회한다면 지금이라도 손주한테 편지 한 장 쓸 수 있습니다. 남편과 더 많이 대화할 걸 후회한다면 지금이라도 오랜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더 일찍 챙길 걸 후회한다면 지금이라도 저녁 후 10분 산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의자 씨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산책 10분. 그게 너무 작아 보여도 그걸 한 달째 하고 나니까 뭔가가 달라진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몸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그분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일을 끊임없이 되뇌는 것이고 지혜는 지나간 일을 더 나은 오늘로 돌리는 것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후회는 자기 반성의 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그 후회가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그때 더 잘할 거리라는 생각에서 멈추면 그 사람은 과거에 갇힙니다. 그때 더 잘할 걸. 그래서 지금 이걸 해야겠다까지 가면 그 사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현재의 연료로 쓰는 겁니다. 최병수 씨와 정의자 씨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최병수 씨에게 후회는 나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자기 비난의 도구였습니다. 그 비난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오늘을 살 힘이 없어집니다. 정의자 씨에게 후회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그 행동들이 오늘을 살게 해줍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넘어진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인생에서 실수와 후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실수 앞에서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나는 실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나는 실수가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씩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후회를 자기 비난의 도구로 쓰는 사람은 오늘을 잃습니다. 후회를 선택을 바꾸는 계기로 쓰는 사람은 오늘을 얻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찾으십시오. 그 하나가 노후의 방향을 바꿉니다. 챕터 4. 인간관계에 휘둘리는 사람,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사람. 오정숙 씨는 70세입니다. 지역 노인정에 거의 매일 나가십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꼭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누군가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려서입니다. 노인정에서 옆에 앉은 최 씨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어요. 정숙 씨의 얼굴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그 한마디가 집에 가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내가 그렇게 초췌해 보이나? 최 씨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다음 날은 또 다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숙 씨 아들은 뭐예요? 그 말이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아들 직장이 별로여서 물어보는 건가? 비교하려는 건가? 오정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요. 별것도 아닌 말인 걸 알면서도 그냥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이웃한테도.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정숙 씨는 사람들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걸까요? 그건 그분이 사람들의 말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피곤해 보인다고 하면 나는 피곤한 사람이 되고 남이 아들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나는 자식을 비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정체성이 남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조말순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73세. 이분도 노인정에 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노인정에서 들어온 말들을 일정 거리에서 듣습니다. 누군가가 말순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라고 하면 기분 좋게 웃고 넘어갑니다. 누군가가 말순 씨 아들 결혼은 언제예요? 라고 하면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하고 웃고 넘어갑니다. 누군가가 말순 씨 요즘 돈은 어떻게 쓰고 살아요? 라고 무례하게 물어봐도 그냥 살죠. 뭐하고 넘어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 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말순 씨는 남의 말을 자기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된 건 타고난 성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분은 어느 순간 의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남의 말로 재지 않겠다. 그 결정이 이분의 노후를 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는 내 앞에서는 남을 험담하고 내 뒤에서는 너를 험담한다. 이 문장은 인간관계에 대한 굉장히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 앞에서 흉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패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기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결국 남을 평가하고 낮추는 데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 하면 나는 영원히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이 문장과 앞 문장을 같이 놓고 보면 탈무드가 말하는 균형이 보입니다. 사람의 말에서 배울 건 배우되 그 말을 자기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지는 말라는 겁니다. 배우는 것과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배우는 건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끌려가는 건 내가 객체입니다. 남이 하는 말에 반응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끌려갑니다. 누군가가 뭐라 하면 하루가 흔들리고 누군가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 며칠을 시달립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선택합니다. 이 사람과는 함께하겠다. 이 말은 받아들이겠다. 이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겠다는 선택을 스스로 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모든 사람을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편한 관계와 불편한 관계를 구분하고 불편한 관계에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는 겁니다. 그게 노후를 살리는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교훈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남의 말에 따라 흔들립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참고사항으로만 둡니다. 내 기준은 내 안에 있고 남의 말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챕터 5 건강 외모 비교에 집착하는 사람, 지금을 살 수 있는 사람. 홍기철 씨는 72세입니다. 지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60대 중반부터 시작됐고 지금은 약을 3가지나 먹고 있어요. 병원을 한 달에 2번씩 갑니다.
그런데 홍기철 씨의 일상을 보면 건강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계를 꺼냅니다. 혈압을 재고 어제와 비교합니다. 조금 높으면 오늘 하루가 불안하게 시작됩니다. 조금 낮으면 안도하면서도 언제 또 오를까 걱정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를 생각합니다. 고기는 혈압에 나쁘지 않나? 이 나물은 당뇨에 괜찮나? 이 국은 나트륨이 너무 많지 않나? 저녁에는 유튜브에서 건강 채널을 봅니다. 그런데 보고 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고 했어요. 뭔가 내가 잘못 먹은 것 같고, 뭔가 내 증상이 더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이제 끝이에요. 몸이 이 모양인데, 내 나이에 뭘 더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죠. 홍기철 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병 자체가 아닙니다. 병에 대한 공포입니다. 병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병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분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장명자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4세. 이분도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심장도 좀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혈압약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명자 씨는 매일 오전 9시에 동네 공원으로 나갑니다. 계단은 못 올라가니까 경사로로 다닙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빠르게 걷지 않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30분 걷습니다. 어떤 날은 날씨가 좋으면 벤치에 앉아서 15분 정도 그냥 하늘을 봅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을 보는 겁니다. 집에 와서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책을 좋아해서 노안이 심해지기 전에 읽던 책을 요즘은 오디오북으로 듣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데 무섭지 않으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섭죠. 근데 무서워한다고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단순한데 참 깊었습니다. 무섭다고 낫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걷는 사람은 어제 10번 후회한 사람보다 더 먼 곳에 있다. 이 문장을 보면 탈무드가 얼마나 현실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을 10번 반복해서 느끼는 것과 오늘 딱 한 걸음을 걷는 것, 어느 쪽이 더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한 걸음을 걷는 쪽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은 걸음을 내딛는 것보다 불안 자체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에너지를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불안을 느끼고 나면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더 불안해집니다.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불안과 함께 일단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완벽하게 나아지는 걸 기다리지 말고, 완전히 불안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홍기철 씨와 장명자 씨의 차이는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홍기철 씨의 건강이 더 나쁜 것도 아니고 장명자 씨의 건강이 훨씬 좋은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건강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홍기철 씨는 건강을 내 인생을 결정하는 심판관으로 봅니다. 몸이 괜찮으면 오늘을 살 수 있고 몸이 안 좋으면 오늘을 살 수 없다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몸 상태에 따라 하루가 통째로 결정됩니다. 장명자 씨는 건강을 함께 사는 파트너로 봅니다. 파트너가 좋지 않은 날도 있고 괜찮은 날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파트너가 안 좋다고 내 하루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파트너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조금 바꾸고 그렇게 같이 갑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영혼을 섬기게 하라. 영혼이 몸에 끌려다니게 하지 말라. 몸의 상태가 내 마음을, 내 하루를, 내 삶 전체를 좌우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을 돌보되 몸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5번째 교훈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건강 불안을 자기 하루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오늘 전체가 무너집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은 건강을 조금씩 돌보는 파트너로 봅니다. 몸이 아픈 날도 오늘 할 수 있는 걸 찾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챕터 6 탈무드가 말한 노후의 행복한 사람의 5가지 마음 자세.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가 힘든 사람들의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기대, 후회에 묶여 있는 것,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 건강 불안에 빠지는 것. 이 5가지 패턴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 과거이거나 미래이거나 남이거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노후에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가? 탈무드의 지혜와 함께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집중하는 사람. 이예수 씨는 69세입니다. 톡서 모임을 하나 나가십니다. 한 달에 2번. 한 번 가면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한테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딱 그 한마디였어요.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나는 괜찮을까? 그런 생각은 이제 잘 안 해요. 그 생각을 한다고 미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오늘이 망가지더라고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이 문장은 얼핏 모순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날처럼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니. 그런데 깊이 보면 이건 현재와 성장의 균형입니다. 오늘에 충실하되 내일의 나를 위한 씨앗도 심어라. 그게 탈무드가 말하는 삶의 균형입니다. 이예수 씨가 톡서 모임을 나가는 건 거창한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오늘 2시간이 좋으니까요. 그 2시간이 모여서 이분의 노후를 채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을 보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 문경희 씨 72세. 아들 2, 딸 1. 아이들이 다 독립해서 각자 살고 있어요. 이분이 자식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기대지 않아요. 대신 자식이 잘 되면 그냥 기쁘고 힘들면 같이 걱정해요. 근데 그 걱정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걱정은 빨리 내려놔요. 이분은 자식의 삶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이 왔을 때 정말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아들이 오면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합니다. 딸이 오면 딸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찾아봐요. 그게 전부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자식이 못 와도 바쁘겠지 합니다. 자식이 오면 잘 왔어 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 문장을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이 문장에는 후반부가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으면 이제 그 아이가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는 그 아이가 결정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 선택까지 부모가 하려 하면 가르쳐 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줬으면 그 다음은 자식의 시간입니다. 그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 남의 말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 윤기순 씨 68세. 이분은 한때 남의 말에 많이 상처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주변에서 자꾸 왜 그렇게 사느냐, 나이가 몇인데 그게 뭐냐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일기를 쓰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인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그 생각 하나가 이분의 삶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남이 왜 그걸 하느냐고 해도
내가 하고 싶어서요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남이 그 나이에 무슨 일하고 해도 그래도 해보고 싶어서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남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먼저 들어라. 이 문장은 오만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두라는 말입니다. 남의 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 순서를 지키는 것, 그게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네 번째, 후회를 사용하는 사람과 후회에 사용당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사람. 이 항목은 아까 챕터 3에서 깊이 다뤘으니 짧게 가겠습니다. 박연순 씨 66세. 이분은 후회가 올 때 후회를 일단 환영한다고 했어요. 어서 와라. 내가 또 왔구나. 그래, 나 그때 그걸 잘못했지. 근데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후회를 외면하지도 않고 후회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후회를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신호에서 오늘의 행동을 찾는 겁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현재를 바꾸어라. 후회는 과거를 가리키지만 행동은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현재로 돌아오는 것, 그게 후회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많은 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 특히 여성분들은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게 뭔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산다고? 뭔가 미안하고 뭔가 낯설고 뭔가 허락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나를 채우고 채워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강옥분 씨 70세. 이분은 3년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우겠다고 했을 때 딸이 물어봤다고 해요. 엄마, 왜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했어요. 나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을 들은 딸이 한참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강옥분 씨는 지금 매주 화요일 오후에 수채화 모임에 갑니다. 실력이 대단하거나 작품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그 시간이 이분한테는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 2시간만큼은 내가 내 것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세계 전체이다. 내 안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가꾸는 시간이 나를 살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1시간이 가족에게 쏟는 10시간보다 더 나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배우자가 되고, 더 좋은 이웃이 됩니다. 이 5가지 마음 자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에 집중하는 것. 둘째, 자식을 보상으로 보지 않는 것. 셋째, 남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넷째, 후회를 사용하는 것. 다섯째, 나를 위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돈이나 자식이나 남의 시선에 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려놓는 것. 그게 노후를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그러나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이 세 문장 탈무드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나를 위하되 나만을 위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하라.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노후는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박진호 씨. 돈을 많이 모았지만 아침마다 부동산 앱을 열면서 불안을 되풀이하는 분.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본다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 이순애 씨.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끼며 자식에게 자꾸 빚을 요구하는 분. 최병수 씨. 젊을 때의 선택들을 끝없이 되뇌며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분. 오정숙 씨.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나는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다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반복하는 분. 홍기철 씨. 건강이 걱정되어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뭔가 조금만 나빠도 이제 내 인생은 끝이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닫아버리는 분. 그리고 이분들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김분희 씨. 자식이 올 때 따뜻하게 맞이하고 갈 때 자연스럽게 보내주는 분. 자식의 방문을 의무가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는 분. 정희자 씨. 후회가 올 때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으로 돌리는 분. 작은 행동을 하나씩 쌓아가는 분. 조말순 씨. 남이 뭐라 해도 그 말이 집에 따라오지 않는 분. 자기 삶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두는 분. 장명자 씨. 관절이 아파도 오늘 30분 걷는 분. 몸의 상태가 하루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분. 강옥분 씨. 70세에 수채화를 시작한 분. 내 것인 것 같은 2시간을 매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맞고 틀리고가 없는 질문입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 잔액을 하루에 몇 번이나 확인하십니까? 자산의 변동이 그날의 기분을 결정합니까? 돈이 늘어도 불안하고 돈이 줄면 공황에 가까운 불안이 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돈을 안정의 수단이 아니라 불안의 연료로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오늘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하루는 살 수 있는가? 그 답이 예스라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자식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합니까? 자식이 오지 않으면 며칠을 힘드십니까? 자식에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자주 말씀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채점표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자라면 그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다. 자식은 내 삶의 보상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삶에서 출발해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분리를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은 후회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때 그걸 했더라면, 그때 그걸 안 했더라면이라는 말이 하루에 몇 번 나옵니까? 그 후회가 오늘의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만약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후회는 지금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일을 끊임없이 되뇌는 것이고 지혜는 지나간 일을 더 나은 오늘로 돌리는 것이다. 오늘 그 후회에서 하나의 행동을 뽑아내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을 과거에서 현재로 데려옵니다. 네 번째 질문. 당신은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남이 한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따라옵니까? 나는 쓸모없다. 나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생각이 남의 말에서 시작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의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남의 입에 있는 겁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남의 말은 참고사항입니다. 내 삶의 판단은 내가 합니다. 그 순서를 지키십시오. 5번째 질문. 당신은 건강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대화의 절반 이상이 건강 이야기입니까?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오늘 전체가 무너집니까? 건강이 완벽해질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건강이 지금 당신의 오늘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걷는 사람은 어제 10번 후회한 사람보다 더 먼 곳에 있다. 완벽한 건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하십시오. 그게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은 모든 이야기들의 끝에는 사실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과 노후가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과거를 향하고 있으면 후회가 됩니다. 미래를 향하고 있으면 불안이 됩니다. 남을 향하고 있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탈무드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그러나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나를 위하십시오. 그러나 나만을 위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오늘 당장 한 가지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후회를 줄이는 것보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후회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자동으로 찾아오거든요. 막으려 해도 옵니다. 그런데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좋아하는 사람한테 짧은 문자 하나 보내는 것. 오늘 밥을 먹고 나서 10분 걸어보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괜찮았던 것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려 하지 마라. 오늘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도와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하루 하나를 바꾸십시오. 그 하루가 모여서 삶이 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가? 나는 돈에 대해, 관계에 대해, 후회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노후가 힘든 사람 쪽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